오늘 오후 2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한 정치권은 여야 막론하고 치열한 세대결 양상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일 외교장관 회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쟁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 그동안 한일 두 나라가 지난해 4월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열고 어제까지 모두 12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평행선을 달려온 양측이 어느 정도 각도를 틀어가면서 타협점을 조금씩 찾았고 이제 최종 단판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역시 핵심 쟁점 크게 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본의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문제,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그 보상금이나 배상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일본 측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이전 문제도 계속 일본 측이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은 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는 입장이고, 네. 우리 정부는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의 사과 문제도 아베 총리가 사과를 할지 여부도 의문이지만 과연 사과를 하더라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런 책임 인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따른 어떤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 또 그 기금을 마련한다면 어떤 성격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 이제 국장급 협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그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창의적 대안이란 말은 한일 두 나라 입장이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그 요구 사항의 100%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서로의 각자 명분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른바 어떤 회색 지대를 좀 담은 그런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인데 그동안 그 일본의 민주당이나 사회당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민당 정권에서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명시하지 않되 다만 사죄한다라던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양측이 좀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잠시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당명 공모를 했고요. 후보 당명 5가지로 추렸었는데 이 가운데 한 가지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명 개정안 중앙위에 상정키로 의결을 했습니다.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명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지금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정치적인 사안으로도 굉장히 큰 사안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 위안부 문제, 저 문제는 단순하게 외교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게 그 국내 정치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당분간은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피해 그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일본 측이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제시했는데 네. 만약에 근데 외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게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100% 항복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약에 합의를 못한다라면은 이것도 외교 실패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거고 네. 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합의안이 도출된다라면은 그거는 또 후폭풍이 그거대로 또 불가피할 거고요. 네.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협상안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 아닌가.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국민들을 직접 나서서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겠군요. 그런데요, 그 외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네. 균형 외교가 있고, 실용 외교가 있고, 원칙 외교가 있습니다. 균형 외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감을 얘기하고, 네. 실용 외교라는 거는 이제 뭐 한미 FTA 등 경제 통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원칙 외교라는 거는 이 한일 문제와 관련된 거는 원칙 외교를 가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 뭐 언론에서 나오는 창의적 대안이란 말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네. 다시 얘기해 왜 그러냐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한일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일본 측에서 일본이 자신의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협상은 한일 간의 협상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일본이 그동안 치러섰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는 과정 속에서 위안부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위안부 문제 자체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잘못했었던 모든 침략에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베가 위안부 할머니한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네. 제 말은 그것이 안 되면은 박근혜 정부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엄청난 나름대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위안부 문제는 결국은 인권에 대한 반인류적인 인권 유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워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뭐 회담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분위기를 한번 보면은 일본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좀 돈 문제로 좀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이번 일본군 위안부 협상 이제 그걸 보도하는 일본의 그 언론 플레이가 사실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본 하면은 그 언론 플레이에 아주 귀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정부와 언론이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특히 이제 이번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이 그 위로금 내지는 그 지원금 형식으로 20억 엔, 그러니까 한 뭐 거의 200억 원 가까운 돈을 요구를 하고 있다.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결국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절대 인권 문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우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더더욱이 한국이 이번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서 일본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한국 측이 뭐 이런 과도한 돈 문제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하지만 한국 측의 입장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행태로 보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정부 입장은 도저히 일본의 이런 과도한 언론 플레이 행태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사실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소녀상 이전 문제,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뭐 남산으로 그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까지 하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호도하려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일단은 상징성에 대한 문제가 크고요. 정치는 상징이고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도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도 이 소녀상 문제가 한때는 논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전에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언론의 규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언론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우리는 침략 전쟁을 강화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는 언론 보도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뭐 내년도 미국 대선에 출마할 힐러리 그 전 국무부 장관도 그 표현을 위안부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노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인류적 범죄에 관련된 물을 아주 당당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독일과 일본이 차이가 이겁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자신의 반인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치 만행에 대해서 지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그거는 결국 미국 측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결국은 전범을 처리할 때 일본의 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자기네들 침략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또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면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를 우리 너무 지나치게 위안부 문제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자꾸만 65년도의 법적 대응 문제 또 돈 문제를 가지고 끌고 가니까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일본을 압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취하는 자세에 대해서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우리가 위안부 문제로 막 바로 빠져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협상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곤혹을 치를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 이제 이렇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예민한 이유 이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노예였고 또 이제 반인륜적 범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뭐 2000년도에 그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맞으면서 그 기념으로 이제 설치가 됐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독일의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가 뭐 그 유태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것처럼 그 대표적인 지일반 제프리 호농 교수조차도 아베 총리가 이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장미꽃을 바쳐라 사죄를 해라 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 측이 결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적 우위를 결국 자신들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이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을 좀 국제사회 명백히 좀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말씀 중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속보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국회 주요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추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국민을 중심에 놓고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과감하게 통과시키는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지금 법안 처리도 안 되고 있고요. 여야가 집안 문제로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앞서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바꾸기로 한 후보자가 지금 5가지가 네. 있었죠. 희망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함께민주당, 민주소나무당, 그다음에 새정치민주당 이렇게 5가지였는데 네. 이걸 작업을 주도한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민주소나무당의 그 말을 듣고 본인이 이제 전율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밀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더불어 함께민주당 연상되는 단어가 참여죠. 참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라는 저는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결국 앞으로 문재인 색깔을 더 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 말만 듣고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때 만들어졌던 새정치민주당, 새정치민주당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이 됐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체제로 계속 가겠다라는 네. 생각을 표현해 준 건데요. 이걸 더불어민주당 약자로 어떻게 할지 저는 참 이게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당명을 바꾸는 것은 뭐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다른 편이 생각이 나요. 또다시 민주당이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게 정당 정치 역사를 보면 1955년도예요. 네. 당시에 자유당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인데 지금 민주 6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명을 바꿔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 내용 속에서 민생과 같이 함께 하는 지금 대통령도 오늘 수석비서관회의가 그거 아닙니까? 국민과 같이 함께 하라는 건데 네. 국민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하면서 당명을 바꿀 경우에 올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었던 공동 창업주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명을 바꾸는 건 이해를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당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민 앞에 다가서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과제로 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에 당명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바꾸면서 네. 지난해 3월에 안철수 측과 당시 이제 김한길 대표가 이끌던 이제 민주당이 통합을 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회귀를 한 건데요. 네. 이번 당명 공모 과정에서 보면은 모두 이제 한 3,200개 안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민주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00년도 이후에 야당의 이름 변천 역사를 보면 새천년 민주당부터
부터 해서 민주당 등 민주라는 이름이 거의 많이 들어갔었는데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건 야당의 뭐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향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새정치를 빼고 안철수의 색깔을 뺀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뭐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뭐 도로민주당, 민주당으로 회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이제 민주당의 행보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새정치연합도 당명에서부터 안철수 색을 확실히 이제 빼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고 안철수 신당도 어제 그 신당 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확실히 좀 다른 노선을 서로 겹치지 않게 다른 노선을 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그 신당의 기조를 밝혔죠. 네. 그 합리적 개혁 그리고 실용 이것을 신당의 기조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정책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공정성장론, 교육개혁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촘촘한 복지와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 이런 원칙들을 제시했는데 네. 그걸 쭉 보고 생각이 나는 게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당은 이른바 중도 실용론이다. 중도 개혁론을 내세우고 있다. 나름대로 안철수식 제3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어제 나타난 그 발표들을 쭉 보면서 저는 그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그 정강정책, 그 비전들하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정성장론도 그렇고 그리고 그 증세 문제도 그렇고 기존의 혁신위가 육자 혁신위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 쓴 그런 네. 느낌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유승민 의원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아직 안철수식 제3의 길이 제 방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촘촘해지고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실수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안철수 신당을 만들면서 사람을 다 모아놓고 같이 합의하고 토론한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나와야지. 네. 당이 만들기 전에 개인이 나와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안철수 당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당 선언문에서 더 이상 안철수 개인의 정당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먼저 모든 걸 더 발표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원래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다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취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가 실천을 하느냐 문제인 건데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다른 데서 못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지금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야당도 굉장히 사연이 많고 복잡하고요.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친박과 비박 간의 그 갈등도 여전한 상황인데 지금 뭐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주요 법안 처리 빨리 하라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선거구 획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권상정. 뭐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우리가 정원이 300명인데요. 지역구와 비례가 지금 246명이 지역구고 54명이 비례구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라고 하니까 네. 246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야는 지금 합의된 사항이 253석까지 지역구를 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을 줄이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례구를 7석을 줄이니까 비례대표 의석 방법을 조금 지금보다 다르게 하자는 거거든요. 네.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고 여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의학 의장께서는 제일 1안은 현행과 같은 246개 54석을 직권 상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랬을 때 그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붙여졌을 때 통과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건 물론 이제 의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게 결국은 12월 30일까지 안 될 경우는 엄청난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정 의장께서 얘기하시는 246대 54의 기존에 13년 동안 유지됐었던 안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석수를 빨리 정해놓고 이거를 네. 선거 확정위에 넘기고 선거 확정위가 다시 국회에 넘기는 이런 과정을 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